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통 속의 뇌가 아닐까?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악마가 우리 안에 개입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아무리 의심해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을 찾던 그는 어느 날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악마가 우리 안에 개입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원래 3인데 어떤 강력한 악마가 1 더하기 1이 2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진리에 의문을 제기해보는 사고실험이 바로 데카르트의 악마 가설인데요. 이러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차용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크게 인기를 끌었죠.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인류가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통 속에 들어간 채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이를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더라도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구분하고자 할 의지도 들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뇌가 통 속에 들어가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바로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에요. 이런 상황은 SF 영화의 가정이긴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알 수만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통 속의 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매트릭스의 인공지능처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단지 유기물 덩어리일 뿐인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에 대한 단서는 우리의 몸을 관찰한 이 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지와 판단 등의 생각은 이 두뇌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뇌 속에는 이 뉴런이라 불리는 세포들이 전기적 화학적인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뉴런 간의 이 상호 통신의 결과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화학물질인 시냅스의 강도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학습이 전기 화학적 작용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이 1000억 개의 뉴런과 무려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하나의 뉴런만 떼어놓고 생각해볼까요? 이 뉴런 세포는 단순히 전기화학적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뉴런 세포들이 충분히 많이 모이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해석이 시도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뉴런과 이들의 네트워크를 이 수학적인 모델로서 구현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지능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서 딥러닝이 각광받았어요. 이 딥러닝 모델은 컴퓨터 내부에 이 뉴런을 본따서 만든 연산 장치를 구성하고 이들을 여러 층으로 묶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모델이죠. 이렇게 인공 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주고 이들의 동작 방식을 잘 설정해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자체적으로 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람이 컴퓨터의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짜주는 것보다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됐죠. 그 결과 오늘날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 기술은 이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딥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컴퓨터가 스스로 정답을 찾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에 이 고양이가 있는지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다 설계해야 할 거예요. 이 컴퓨터가 사진의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사람이 정해진 과정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모든 사진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귀가 뾰족하고 눈은 동그란 동물은 고양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컴퓨터가 사진 속 귀와 눈을 어떻게 찾을지, 동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또다시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진에서는 고양이가 앞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진에서는 옆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뛰어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모두 따지다 보면 이 컴퓨터가 고양이를 판단하는 과정을 다 설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겠죠.
반면 이 딥러닝 방식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컴퓨터에게 사진을 잔뜩 많이 보여주고 이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줌으로써 컴퓨터가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판단 기준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 사람이 설계한 방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딥러닝은 다음과 같은 신경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사진 속 고양이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신경망 네트워크의 왼쪽 끝에 사진을 넣으면 사진의 데이터가 인공신경망을 지나면서 가공되고 최종적으로 고양이의 유무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신경망 네트워크의 동그라미 부분을 뉴런이라 하고 이 뉴런 사이를 연결해 놓은 부분을 가중치라고 합니다. 각 뉴런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신에게 전달돼서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 X와 X에 연결된 가중치 W를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주어진 함수에 넣은 뒤 최종 결과값 Y를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 인공신경망의 뉴런은 복잡한 연산 없이 곱하기, 더하기, 그리고 단순한 함수 대입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신경망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뉴런은 항상 동일한 연산을 하게 되죠. 대신 인공지능이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뉴런 간의 가중치를 잘 바꿔줘야 해요. 초기 인공신경망을 설정할 때는 이 가중치를 랜덤하게 설정해주지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중치 값이 점차 변화해서 인공신경망의 최종 결과가 이 정답이 되도록 바뀌죠. 즉, 인공지능의 학습은 이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한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이루어지죠. 만약 신경망 내부의 어떤 가중치를 변화시키면 그 가중치에 연결된 뉴런의 아웃풋 값이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 뉴런과 연결된 다른 뉴런들의 아웃풋이 변화하고 이 변화가 순차적으로 전달돼서 최종 아웃풋에도 조그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풋 값이 반복에 가까워지도록 가중치를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을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매 사진마다 반복해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결과 이 학습된 가중치를 가진 신경망은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훌륭한 인공지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점은 이 신경망이 학습 과정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사진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즉,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학습 과정에서 인공신경망은 고양이를 찾아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인공신경망은 우리의 뇌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뉴런이 만들어내는 전기적 신호가 인간의 생각과 인식을 구성하듯이 인공신경망 또한 인공뉴런들의 단순한 계산으로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신경계는 시냅스가 변화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인공신경망도 가중치 값이 변화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뉴런과 시냅스의 집합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 과정을 구성하는지 아직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의 연산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잘 설정해준다면 인공지능은 복잡한 일도 수행할 수 있겠죠. 앞선 고양이 예시처럼 사진을 넣어주고 사진에 대한 정보를 아웃풋으로 설정한다면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러요. 또 인풋 데이터로 이 바둑의 경우의 수와 그 결과의 승패를 아웃풋으로 설정해서 학습한다면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의 학습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준 뒤에 이 텍스트에 대한 대답을 아웃풋으로 설정해서 이를 학습시키면 챗봇 인공지능이 학습될 수 있고요. 물론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인공신경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경망 구조가 사용돼야 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뉴런은 정해진 연산을 수행하며 인공지능의 학습이 뉴런 간의 연결치를 조정해서 이뤄진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딥러닝 방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네트워크 구조를 점점 발전시키면서 꽤 높은 수준의 글을 만들어내는 GPT-3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 인공지능은 이미 이상한 점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고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시켜봐도 아주 그럴싸하고 심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딥러닝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 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써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조만간 출현할 거라는 이 긍정론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초인적인 인공지능이 출현하기 5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 미래학자인 릭 보스트롬 교수는 100년 안에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딥러닝의 동작 방식을 생각해보면 딥러닝 방식으로는 우리 인간처럼 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GPT-3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이 사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도달한다면 그 모델은 지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지능의 정확한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딥러닝 방식은 단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의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골라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현재의 인공지능을 우리처럼 이 지능을 가진 존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해요. 우선 단순 인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인간의 의식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죠. 인공지능에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 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이 자유로운 사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의 사고 과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일반 지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학습을 위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알파벳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적어도 이 단순히 알파벳만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알파벳별로 10개 정도의 데이터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반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알파벳을 학습해서 손글씨 문자를 판별하게 하려면 적어도 수천 개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단순히 이 손글씨 문자를 판별하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관절을 움직이는 것만 해도 거의 무한에 가까운 선택지가 있죠. 이처럼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무한히 많은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이를 처리할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딥러닝 방식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딥러닝을 제외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공지능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요. 이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물의 신경망을 더욱 정교하게 본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는 모르더라도 이 생물의 신경망을 더욱 정교하게 따라한다면 스스로 의식을 가진 지능이 탄생할 거라는 거죠.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단순한 생물체인 예쁜 꼬마 선충은 그 구조가 단순해서 내부에 존재하는 뉴런의 역할과 특징이 정확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신경의 연결을 그대로 구현한 컴퓨터를 만들고 센서와 바퀴를 달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결과 이 장치는 명령 없이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신경망의 연결만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물체가 생겨난 거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인간의 뇌를 더 정교하게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미국에서는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뇌의 활동 지도를 만들고 두뇌를 시뮬레이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컴퓨터 구조를 두뇌와 같은 구조로 바꿔서 지능 구현에 특화된 컴퓨터를 만들려는 이 뉴로모픽 컴퓨팅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직 딥러닝의 엄청난 성과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는 시작할 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긴 과학자들이 많았고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도 인간의 뇌를 완벽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뉴로모픽 컴퓨팅 분야도 딥러닝의 성능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은 현실화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 즉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통 속의 뇌가 아닐까? 라는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두려움을 느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결국 모든 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기술의 진보에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인 거죠.
컴퓨터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 고차원의 지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이 사소한 궁금증을 발전시키면서 또 새로운 발견을 이뤄내보자고요.